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터지는 폭탄처럼 공간을 하얗게 불태웠다. 단상 위에 선 한 남자 제니스 캐피탈의 대표 강지훈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었다. 5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MA 시장을 피로 물들인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차가운 무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입술이 열리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현장에 있는 모두의 심장을 꿰뚫었다. 제니스 캐피탈은 금일부로 SR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공식 선언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거대했다. SR그룹 한때는 지훈의 미래가 될 뻔했던 이름이자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의 기업.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치기 시작했지만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제 할 일을 끝낸 사형 집행인처럼 무심하게 단상에서 내려와 기자들의 벽을 뚫고 유유히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검은색 세단이 향한 곳은 망설임 없이 여의도에 위치한 SR그룹의 본사였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직원들은 저승사자의 등장이라도 본 것처럼 길을 열었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두려움과 경악이 섞인 수군거림이 뒤따랐다. 5년 전 비참하게 쫓겨났던 강지훈이 이제는 포식자가 되어 제 발로 사냥터에 들어온 것이다. 그는 엘리베이터의 가장 높은 층 버튼을 눌렀다. 전략기획실 총괄 이사 한서연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그의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지난 5년간 복수라는 단 하나의 감정만을 위해 달려온 그의 심장은 다른 모든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린 듯했다. 이사 사무실의 묵직한 원목 문이 예고 없이 열렸다. 안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라도 하는 듯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문 앞에 선 지훈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모든 움직임과 소리가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그 시선들 한가운데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선 한서연이 있었다. 창백한 얼굴 힘겹게 버티고 선 가녀린 어깨. 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과거의 발랄함과 순수함을 앗아가고 대신 위태로운 성숙함을 남겨놓았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세상 전부였던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파멸시키러 온 남자를. 지훈은 다른 직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서연에게로 똑바로 걸어갔다. 구둣발 소리가 싸늘한 대리석 바닥에 울릴 때마다 서연의 심장은 한 번씩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다들 나가. 지훈의 낮은 명령에 직원들은 망설이다가도 서연의 희미한 고갯짓에 하나둘씩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사무실에는 순식간에 두 사람만이 남았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진열된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모욕적인 시선이었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책상 위로 던졌다. 툭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게 뭐죠?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지훈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공포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것이었다. 네가 살 길. 지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도 잔인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기업 인수 계약서나 항복 문서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 첫 장에 굵은 글씨로 밝힌 두 단어는 그녀의 호흡을 멎게 만들었다. 결혼 계약서.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그러나 명백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미쳤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비명에 가까웠다.
지우는 그녀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책상에 비스듬히 기댔다. 선택지를 주지 한서연. 첫 번째,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회사가 내 손에 조각조각 해체되는 걸 지켜본다. 모든 임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앉고 내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겠지. 너는 배신자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게 될 거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두 번째는 지우는 잠시 말을 끊고 서연의 턱을 거칠게 잡아 들어 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꿰뚫었다. 나와 결혼하는 거다. 뭐라고요? 내 아내가 되어 내 옆에 머물러. SR그룹은 건드리지 않지. 대신 넌 내 소유가 되는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웃지도 울지도 못해. 내가 주는 모욕과 경멸을 매일같이 삼키면서 내가 널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될 거다. 넌 내 가장 화려한 트로피이자 가장 비참한 노예가 되겠지. 그것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다. 더 교묘하고 잔인한 형태의 복수였다. 그녀를 육체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천천히 갉아먹고 말려 죽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가장 소중한 자존심과 자유를 빼앗아 철저히 발밑에 짓밟을 생각이었다.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깊으면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서연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시간은 48시간 주지. 네가 직접 내 사무실로 찾아와서 계약서에 서명해. 만약 그 시간이 지나면 알지. SR그룹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다. 말을 마친 지우는 그녀의 턱을 놓아주고는 몸을 돌렸다. 마치 볼 일이 다 끝났다는 듯 미련 없는 태도였다. 그는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결혼, 그와 지옥 같은 형벌로서의 결혼.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훈이 잠시 멈춰서서 고개만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주 희미한 그러나 지독한 아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금 냉혹한 조소만이 남았다. 기다리고 있겠다, 내 예비 신부. 문이 닫히고 거대한 사무실에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결혼 계약서는 그녀의 남은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문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5년 전 그를 살리기 위해 했던 선택이 이제는 그녀 자신을 죽이기 위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강지훈이 떠나간 사무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다. 한서연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불안하게 고동치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책상 위에 놓인 결혼 계약서라는 5글자는 현실감을 잃은 채 그녀의 시야 속에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지독한 농담이거나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사무실에 남은 그의 차가운 향기가 이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녀의 시선이 흐릿한 계약서 너머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로 향했다. 그 안에는 5년 전 세상의 모든 빛을 머금은 듯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기억의 파편이 예고 없이 그녀를 덮쳤다. 5년 전 지훈은 얼음장 같은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햇살을 닮은 사람이었다. 유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는 늘 자유로운 영혼을 꿈꿨다. 서연과 함께 있을 때 그는 비로소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졌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캠퍼스에서 만났다.
경영학을 전공하는 그와 순수미술을 전공하는 그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지만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끌렸다. 지훈은 서연의 캔버스에 담긴 열정과 순수함을 사랑했고, 서연은 그의 냉철한 이성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외로움을 알아보았다. 그들의 사랑이 가장 빛나던 순간은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이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 아래에서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서연아, 졸업하면 우리 결혼하자. 내가 자유롭게 그림만 그릴 수 있게. 내가 너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그 말에 서연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그의 옆이라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그 폭풍우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았다. 비극은 한순간에 찾아왔다. TV 뉴스 속보로 유성그룹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혐의가 터져나왔다. 모든 화살은 지훈의 아버지 강 회장에게로 향했다. 하루아침에 존경받는 기업가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었다. 집안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믿었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변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음모의 파도 앞에서 힘없이 부서졌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서연이었다. 그녀만은 자신의 곁에 있어 줄 것이라,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비에 젖은 채 서연의 집으로 달려갔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그는 몇 시간이고 그녀를 기다렸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다. 늘 따뜻하게 그를 바라보던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던 입술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을 뱉어냈다. 돌아가, 지훈아. 서연아,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줘. 이건 다 오해야. 우리 아버지는 관계없어. 그녀는 그의 말을 잘랐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집은 아무 관련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 그때 서연의 아버지 한 회장이 집안에서 나왔다. 그는 지훈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네가 올 곳이 아니다. 이제 너와 내 딸은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야. 어서 돌아가게. 그 순간 지훈의 눈에 비친 서연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배신자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마지막 지푸라기였던 그녀의 손이 자신을 밀어내는 순간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며칠 뒤 강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가 들려왔다.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텅 빈 장례식장에서 홀로 아버지를 지키던 그날, 강지훈의 마음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 자리에는 오직 한서연과 그녀의 가문에 대한 지독한 증오와 복수심만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서연은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려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마치 물에 빠졌다가 겨우 나온 사람처럼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매달려 있었다. 그날 차마 뱉어낼 수 없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도망쳐, 지훈아. 이건 함정이야. 너를 노리고 있어. 하지만 그 말은 결코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그녀의 뒤에서 그녀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던 그 남자의 서늘한 눈빛을 기억하기에 그녀의 침묵은 그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고, 동시에 그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잔인한 칼날이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빳빳한 종이의 감촉이 소름 끼쳤다. 지훈이 그녀에게 준 선택지는 사실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처음부터 단 하나의 길밖에 없었다. 아버지를 지켜야 했다. 평생을 회사에 바친 직원들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가장 큰 비밀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눈물 자국은 사라졌지만 눈동자 속에 모든 빛이 꺼져 있었다. 슬픔도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펜을 들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서의 가장 마지막 장을 한서연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그녀의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명을 마친 계약서를 들고 그녀는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담담하고 굳건하게 제니스 캐피탈의 빌딩을 향해 가는 내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강지훈, 네가 원하는 것이 복수라면 기꺼이 받아줄게. 내 모든 것을 부수고 망가뜨려도 좋아. 하지만 마지막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는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 그 감당할 수 없는 후회와 고통 속에서 너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도 너와 나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일 것이다. 결혼식은 없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축복의 말도 반지를 교환하는 숭고한 의식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은 구청의 좁은 사무실에서 감정 없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졌다. 서류 위에 각자의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는 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었다. 한서연은 이제 법적으로 강지훈의 아내가 되었다. 그 사실이 마치 몸에 찍힌 낙인처럼 무겁고 아팠다. 구청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지훈은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그곳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세상이었다. 펜트하우스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넓고 화려하며 동시에 텅 비어 있었다. 흙과 백 그리고 회색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은 그 어떤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무채색의 상자 같았다. 가구들은 최고급이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만이 유일한 그림처럼 걸려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짐가방을 거실 한가운데 던지듯 내려놓고는 복도 끝에 있는 방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기가 내 방이야. 내 서재와 침실에는 들어올 생각 마. 이 집에서는 내 눈에 띄지 않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일 테니. 그것이 그들의 신혼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첫마디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한 공간에 살았지만 마치 투명인간처럼 서로를 대했다. 지우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는 서연과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피했다.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될 때면 그는 그녀를 가구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주지 않았고 그녀가 하는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앉아 하는 식사는 침묵이라는 고문과도 같았다. 칼과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령처럼 공간을 떠돌았다. 지훈의 복수는 소리 없이 그러나 더 잔인하게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는 종종 일부러 서연이 들을 수 있도록 다른 여자와 통화를 했다. 목소리는 서연에게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 자기야. 오늘 저녁에 볼까 보고 싶네.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지만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때로는 그의 옷에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묻어오기도 했다. 그는 서연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분노를 터뜨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연은 그가 원하는 반응을 결코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으로 그의 모든 경멸과 모욕을 견뎌냈다. 매일 아침 그의 식사를 차렸고 그가 어지럽힌 서재를 정리했으며 그의 와이셔츠를 다렸다. 그녀는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인형처럼 행동했다. 그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감정이 소용돌이치는지 지우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 그녀의 그 예측할 수 없는 고요함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하면 증오로 덮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망령처럼 피어올랐다. 벚꽃 아래에서 환하게 웃던 그녀, 자신의 품에 안겨 미래를 속삭이던 그녀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배신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그녀를 증오했다. 그녀를 파괴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존재가 지워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이 텅 빈 공간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만들어 놓은 지옥을 묵묵히 견뎠다.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주말이 되면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평일 내내 입던 단정한 원피스 대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는 희미한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 아침 친구 만나고 올게요. 라는 짧은 메모만 남긴 채 집을 나섰다. 그녀는 화려한 강남을 벗어나 낡은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가 있었다. 낡은 빌라 2층의 작은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모하고 외치며 달려오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4살배기 은우, 그녀의 아들이었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서연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녀가 버텨온 삶의 이유였다. 그녀는 아이에게 지난 일주일간의 지옥을 애써 감추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인 것처럼 환하게 웃어주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 놀이터를 거닐고 서툰 솜씨로 볶음밥을 만들어 먹이는 그 짧은 시간만이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천국이었다. 처음에 지우는 그녀의 외출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그의 알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사라졌다가 일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지친 기색으로 돌아오는 그녀의 모습이 점차 그의 신경을 긋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외출 돌아올 때마다 그녀의 옷에서 희미하게 나는 달콤한 분유 냄새, 그리고 아주 잠깐이지만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평온한 표정. 그 모든 것이 그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지우는 서재 통유리창 너머로 집을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그녀였다. 하지만 오늘의 지우는 달랐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다른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번뜩였다. 저 여자 대체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지? 설마 남자가 있는 건가? 감히 내 소유가 된 주제에 다른 놈을 만나러 가는 건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정체 모를 소유욕이 그의 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들어 비서에게 연결했다. 지금 당장 사람 하나 붙여. 한서연, 저 여자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낱낱이 알아내.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해. 아주 상세하게. 전화를 끄는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창밖으로 완전히 사라진 그녀의 흔적을 노려보았다. 어떤 비밀이든 내가 모르는 건 용납할 수 없어, 한서연. 내가 숨쉬는 것 하나까지 전부 내 통제하에 있어야 해.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의심이 결국
그가 쌓아 올린 증오의 성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되리라는 것을. 강지훈이 사설 탐정에게 한서연의 뒷조사를 의뢰한 지 며칠이 지났다. 그 며칠 동안 그는 지독한 초조함에 시달렸다. 평소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천억이 오가는 MA 협상 테이블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그가 고작 한서연의 주말 외출에 이렇게까지 신경이 곤두서리라고는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이런 감정이 단순한 통제욕 때문이라고 애써 합리화했다.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의 허락 없이 비밀을 만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5년 전 배신당한 그 순간부터 제가 되어 사라졌다고 믿었던 지독한 질투였다. 마침내 비서가 얇은 서류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간단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다. 특정 시간, 특정 버스를 타고 서울 변두리의 한 주택가에 하차.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를 지나 한적한 놀이터 옆에 위치한 낡은 빌라로 들어감. 특이사항 없음. 지우는 허탈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미묘한 감정을 느끼며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다. 첫 번째 사진은 빌라 입구로 들어가는 서연의 뒷모습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과일 가게 주인과 몇 마디 말을 나누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얼굴은 그가 알던 차가운 인형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는 순간 지훈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사진 속 서연은 작은 동네 놀이터의 낡은 그네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그네 위에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었다. 서연은 아이를 향해 지난 5년간 지훈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순수하고 완전한 행복이 가득 담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과거 오직 자신에게만 허락되었던 것이었다. 지훈의 손에서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최악의 형태로 끼워 맞춰졌다. 남자가 있었던 거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뒤 다른 남자를 만나 아이까지 낳고 가정을 꾸렸던 것이다. 그가 복수심을 불태우며 지옥 같은 5년을 버텨오는 동안 그녀는 다른 남자의 품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은 무엇인가? 자신의 복수를 받아들이면서까지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SR그룹이 아니라 바로 저 아이와 저 아이의 아비였던 것이다. 이 결혼은 그녀의 진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위장이었다. 지독한 배신감이 피를 역류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바보가 된 것 같았다. 그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노크 소리와 함께 그의 유일한 혈육인 삼촌 강민호 회장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강민호는 유성그룹 시절부터 지훈의 아버지 곁을 지켰던 인물로 그룹이 무너진 후에도 지훈의 곁에 남아 그가 제니스 캐피탈을 세우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는 지훈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지훈아, 얼굴이 왜 이리 안 좋으냐? 강민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발견하고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집어들었다. 사진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 했더냐. 그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뱀처럼 교활하고 여우처럼 영악한 아이다. 네가 복수를 위해 결혼까지 감행한 것은 좋다만 절대 그 아이에게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 마음이라니요, 삼촌. 제가 저 여자에게 무슨 마음을 준단 말입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강민호는 그의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책상에 걸터 앉았다.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라고 생각하겠지만
때로는 증오도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5년 전에도 그랬지. 넌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기에 더 크게 상처받았던 게야.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아이에 대한 증오가 널 흔들고 있어. 하지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훈아. 복수는 차가울수록 성공하는 법이다. 더 독해져야 해. 삼촌의 말은 독처럼 그러나 달콤하게 지훈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의 분노에 명분을 실어주고 그의 잔인함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이 사진을 내던지며 추궁하고 싶었던 충동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래, 그렇게 쉽게 끝내서는 안 되지.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너무나 자비로운 처사다. 그는 더 완벽하고 더 잔인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 그녀가 자신의 비밀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가 애지중지 지키려 했던 그 가짜 행복을 그녀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내야 했다. 그 아이와 그 남자 앞에서 그녀의 위선을 낱낱이 벗겨내고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여자로 만들어야 했다. 그것이 이 지독한 배신에 대한 합당한 대가였다. 그날 저녁 서연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말 동안 얻은 짧은 평온함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현관에 서 있는 지훈을 보고 평소처럼 무심하게 고개를 숙였다. 다녀왔어요. 의례적인 인사였다. 늘 무시로 일관하던 지훈이 뜻밖에도 나지막이 대답했다. 다녀왔어.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잔인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그의 눈동자는 이전보다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무언가 변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더 끔찍한 무언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가 파놓은 더 깊고 어두운 함정 속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딘 참이었다. 그 다음 주 토요일이 밝았다. 지난 며칠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기묘하게 변해 있었다. 강지훈의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는 사라졌다. 대신 그는 가면을 쓴 연극 배우처럼 행동했다. 아침 식탁에서는 날씨 이야기를 건넸고 외출하는 그녀의 옷차림에 대해 무심한 척 한마디 던지기도 했다. 오늘은 날이 춥다던데 얇게 입었네. 그 말에는 어떤 걱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인위적인 관심은 날카로운 경멸보다 더 서연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녀는 그가 무언가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친절은 독사과처럼 위험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친구 만나고 올게요라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섰다. 등 뒤에 꽂히는 그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집요하고 서늘하게 느껴졌다. 버스를 타고 익숙한 동네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다. 강지훈의 저희가 무엇이든 지금은 그것에 흔들릴 때가 아니었다. 앞으로의 6일 동안 지옥에서 버텨낼 힘을 얻기 위해 그녀는 이 하루의 천국을 온전히 누려야만 했다. 버스에서 내려 낡은 빌라의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졌다. 2층 복도 끝 낡은 철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다. 오셨어요, 아가씨. 오랜 시간 그녀의 집안일을 돌봐주었던 박 여사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그리고 그 뒤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아장아장 달려 나왔다. 엄마. 작은 외침과 함께 아이가 그녀의 다리에 와락 매달렸다. 서연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채 몸을 숙여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햇볕처럼 따스한 냄새 잡고 부드러운 뺨의 감촉. 이것이 그녀의 현실이고 그녀의 전부였다. 우리 은우 엄마 보고 싶었어.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그녀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강은우, 강지훈의 성을 따서 그녀가 혼자 지어준 이름, 그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녀는 은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햇볕이 잘 드는 작은 거실은 장난감들로 어지러웠지만 그 어떤 최고급 펜트하우스보다 아늑하고 따뜻했다. 그곳에서만큼은 그녀는 SR그룹의 위태로운 이사도 강지훈의 미움받는 아내도 아니었다. 그저 은우의 엄마 한서연일 뿐이었다. 오후 내내 그녀는 온전히 엄마의 삶을 살았다. 은우와 함께 블록을 쌓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서툰 솜씨로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 볶음밥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가 까르르 웃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절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은우가 낮잠에 빠져든 뒤에야 그녀는 박 여사와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박 여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의 안색을 살폈다. 아가씨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그 사람 많이 힘들게 하나요? 서연은 애써 웃어 보였다. 괜찮아요, 이모. 다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박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창밖으로 부서지는 오후의 햇살을 보던 서연의 눈앞에 또다시 5년 전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 그녀를 불러낸 것은 강민호였다. 지훈의 유일한 삼촌이자 늘 인자한 미소로 지훈을 아꼈던 그 사람이었다. 약속 장소인 호텔의 한적한 찻집에 나타난 그의 얼굴은 서연이 알던 것과 전혀 달랐다. 온화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파충류의 그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았다. 유성그룹의 비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왔으며 모든 죄를 강 회장에게 뒤집어 씌우고 회사를 통째로 삼킬 계획이라는 것을. 서연의 아버지가 가진 과거의 약점을 이용해 이 일에 가담시킨 사실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조카에게.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민호는 비웃음을 흘렸다.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은 아니지. 그 녀석은 처음부터 내 경쟁자였을 뿐이야. 그는 서연에게 본론을 꺼냈다. 이제 네가 할 일이 있어. 지훈이에게서 떨어져. 아주 잔인하고 차갑게 2번 다시 널 돌아보지 않을 만큼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나. 만약 내가 머뭇거리거나 섣불리 진실을 말하려 한다면. 그는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남자에게 눈짓했다. 남자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에 놓았다. 안에는 교통사고, 현장을 담은 끔찍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지훈이도 이렇게 될 거야. 아주 우연한 사고로 말이지. 선택은 내 몫이야. 그 녀석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살릴 것인가, 아니면 내 사랑을 지키려다 그 녀석을 죽일 것인가. 그 협박을 받은 며칠 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에게 선택지는 사라졌다. 그녀는 지훈을 살려야만 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도 지켜야만 했다. 그녀는 결국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훈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일부러 아버지를 옆에 세워두고 모진 말들을 쏟아냈다. 이제 우리는 사는 세상이 달라.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던 그의 눈빛이 그녀의 영혼에 깊은 낙인처럼 새겨졌다. 아가씨. 박 여사의 목소리에 서연은 퍼뜩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눈물을 닦고 잠든 은우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아빠를 꼭 닮은 얼굴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아이의 작은 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것이 나의 진실, 나의 모든 것. 강지훈,
네가 나에게 어떤 모욕을 주고 나를 얼마나 증오해도 괜찮아. 하지만 너와 내 아이만큼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지켜낼 거야. 이것이 내가 5년 전 너를 배신한 이유이고 지금 너의 지옥을 견디는 단 하나의 이유야. 일요일 저녁 다시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다. 은우는 엄마와의 헤어짐을 직감하고 그녀의 옷자락을 놓지 않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를 떼어놓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빌라를 나와 다시 차가운 도시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길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귀환하는 길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그녀는 다시 SR그룹의 이사이자 강지훈의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끝나지 않은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폭풍 같았던 출장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강지훈은 며칠째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와 서연 사이에 벌어졌던 일은 그의 통제하에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의 이성은 여전히 그녀를 배신자라고 말했지만 그날 밤 그가 보았던 그녀의 슬픔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격렬한 열망은 그가 5년간 쌓아 올린 증오의 벽에 선명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복수의 대상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 뒤에, 순종적인 태도 뒤에 그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사설 탐정이 보내온 사진 속 아이를 향해 웃어주던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배신감과 분노에 눈이 멀어 다른 남자의 아이일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어색했다. 만약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있고 그와의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왜 굳이 자신과의 이 지옥 같은 결혼을 받아들인단 말인가? SR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기엔 그녀가 치르는 대가가 너무나도 컸다. 모순이었다.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마음을 잠식했다. 그는 더 이상 삼촌 강민호가 들려준 이야기를 맹신할 수 없었다. 5년 전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던 그는 진실을 파헤칠 경황이 없었다. 삼촌이 건네주는 증거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그것을 자신의 복수를 위한 연료로 삼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제니스 캐피탈의 냉철한 CEO 강지훈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5년 전 유성그룹 파산 사건의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가며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재무기록, 이사회 의사록, 검찰 조사 기록들을 샅샅이 훑었다. 삼촌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집해서 보여주었던 자료가 아닌 원본 그대로의 것들이었다. 그는 무언가 놓친 것이 있으리라 확신했다. 아주 사소하지만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의 개인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5년 전 유품 상자들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차마 열어보지 못하고 봉인해 두었던 상자들이었다. 그는 창고로 향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열자 과거의 시간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 어머니의 빛바랜 사진, 그리고 서연의 흔적들. 그가 미처 돌려주지 못했던 그녀의 스케치북, 함께 보았던 영화 티켓. 그리고 그녀가 그의 원룸에 두고 갔던 작은 손가방. 그는 무심코 그 손가방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립스틱과 작은 손거울 같은 평범한 소지품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조심스럽게 접혀 있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는 무심코 그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병원에서 발급한 예약 확인증이었다. 산부인과.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날짜. 그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그의 집으로 찾아와 모진 말로 이별을 고했던 바로 그 다음 주였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산부인과 왜 이별 직후에 그녀가 왜 산부인과의 수만 가지 가능성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건가?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 자신을 정리했던 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려던 순간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던 서연과 그 위에서 환하게 웃던 아이의 모습.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집무실로 달려갔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아이는 대략 4~5살 정도로 보였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병원 예약 날짜로부터 아이의 나이를 역산했다. 시간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만 한 번 피어난 의심은 맹독처럼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진이라 흐릿했지만 웃는 모습, 특히 휘어지는 눈매가 낯설지 않았다. 마치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보는 누군가의 얼굴과 기묘하게 겹쳐 보였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저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면, 만약 저 아이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가 5년간 증오해왔던 모든 것이, 그의 복수의 명분이 되었던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뿌리부터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면, 그녀가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견뎌내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SR그룹도 다른 남자도 아닌 바로 자신들의 아이였다면, 그 상상은 너무나 끔찍하고 동시에 너무나 아찔해서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예약 확인증과 아이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분노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지독한 불안감과 신락 같은 희망,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실수에 대한 서늘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원하는 포식자가 아니었다. 자신이 만들어낸 지옥의 심연 앞에서 길을 잃은 한 남자에 불과했다. 다가오는 토요일까지의 며칠은 강지훈에게 생애의 가장 긴 시간이었다. 그는 잠을 잘 수도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 서연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5년간 그를 지탱해온 증오라는 기둥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의심과 끔찍한 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몸짓에서, 눈빛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굳게 닫힌 성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지우는 그녀를 미행하는 대신 이미 알아낸 주소로 먼저 향했다. 낡은 빌라 맞은편 길가에 차를 세운 채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한 모금도 빨지 못하고 재떨이에 비벼 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곧 알게 될 진실이 과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두려웠다. 차라리 그녀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맞기를, 그래서 계속해서 그녀를 증오할 수 있기를 바라는 비겁한 마음마저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버스가 정류장에 섰고 그곳에서 서연이 내렸다. 이곳에서의 그녀는 지훈이 알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다. 화려한 옷도 날카로운 가면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여자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는 설렘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녀가 빌라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지우는 한참을 차 안에서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죄수처럼 차에서 내렸다. 낡은 철문 앞에 서자 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 소리가 마치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문을 연 서연은 지훈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절망으로 크게 흔들렸다. 유일한 안식처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었던 비밀의 공간이 침범당했다. 어떻게, 여기. 그녀는 저도 모르게 몸으로 문틈을 막아서며 안을 가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다리 뒤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고개를 갸웃하며 밖을 내다보았다. 엄마 누구야?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강지훈의 시간은 멈췄다.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눈, 굳게 담은 인매까지. 그 어떤 유전자 검사도 그 어떤 증거도 이보다 더 확실할 수는 없었다. 5년간 그를 괴롭혔던 모든 의심과 분노가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그는 서연을 스치듯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인상 좋은 아주머니 한 명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 지우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겁을 먹은 듯 서연의 뒤로 숨었다. 지우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고통과 혼란 그리고 처절한 질문만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이 아이. 내 아이야. 그 한마디에 지난 5년간 서연을 짓누르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본물처럼 터져 나온 울음은 멈출 줄을 몰랐다. 미안해.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녀의 울음 속에서 5년간 봉인되었던 진실이 조각조각 터져 나왔다. 강민호의 협박, 지훈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인한 선택, 그를 살리기 위해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야만 했던 그날의 고통, 그리고 이별 직후 알게 된 아이의 존재, 홀로 아이를 낳고 세상으로부터 아이를 숨기기 위해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비극보다 더 처절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질수록 그의 얼굴은 충격에서 불신으로, 불신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절망으로 변해갔다. 진실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지난 5년을,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끔찍한 심판이었다. 그가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삼촌은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였고, 그가 죽도록 증오하며 복수를 다짐했던 여자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사람을 제 손으로 다시 지옥에 밀어넣고 있었던 것이다. 이보다 더 끔찍한 희극이, 이보다 더 잔인한 비극이 또 있을까? 서연은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겁에 질린 은우도 엄마를 따라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품에 매달렸다. 작은 집 안은 세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지훈은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무너져 내린 진실의 폐허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감당할 수 없는 후회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 작은 빌라에서 보낸 몇 시간은 강지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무너진 진실의 파편 위에서 지독한 후회와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슬픔에 잠길 시간도, 스스로를 연민할 자격도 그에겐 없었다. 그의 잘못된 증오가
서연과 그의 아들 은우를 위험에 빠뜨렸고, 이제는 그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다.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남자의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았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서연과 은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별장으로 두 사람을 데려갔다. 5년간의 외로움이 묻어있던 그 공간에 처음으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 앞에 고개를 숙였다. 수백 마디의 미사여구보다 진심을 담은 단 한마디였다. 미안하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 반드시.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피로가 어려 있었다.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비밀의 무게를 내려놓았지만 그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공동의 원수를 앞에 둔 위태로운 동지가 된 것이다. 그날 밤 별장의 서재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공유했다. 서연은 5년 전 강민호의 협박과 그가 보여주었던 증거들, 그리고 그가 유성그룹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을지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털어놓았다. 지우는 제니스 캐피탈을 운영하며 파악한 강민호의 자금 흐름과 그가 세운 유령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그녀 앞에 펼쳐놓았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교활하고 치밀했다. 단순한 고발이나 증거 제출만으로는 결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들은 그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어야만 했다. 삼촌의 가장 큰 약점은 탐욕과 오만함이야.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나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내가 여전히 그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믿고 있어. 그걸 역이용해야 해.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지훈은 제니스 캐피탈을 미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해외의 유망한 바이오 기업에 대한 대규모 인수합 병건을 거짓으로 꾸며냈다.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지만 그만큼 거대한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강민호에게 흘렸다. 자신이 자금이 부족해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듯이 강민호가 유성그룹에서 빼돌린 비자금을 이 인수합병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그의 모든 검은 돈이 하나의 계좌로 모이게 만드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지우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는 강민호 앞에서 여전히 서연에 대한 증오를 불태우는 어리석은 조카 행세를 했다. 서연 또한 SR그룹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지훈에게 마지못해 협력하는 척하며 강민호의 의심을 피했다. 두 사람은 밤마다 서재에 모여 정보를 분석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함께 밤을 새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 사이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서류를 건네다 스치는 손길 동시에 같은 지점을 짚어내는 날카로운 통찰력, 서로의 지친 얼굴을 보며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증오와 복수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아슬아슬한 신뢰와 연대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한편 강민호 또한 서서히 의심의 촉을 세우고 있었다. 지훈이 서연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그는 지훈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음을 감지했다. 하지만 지훈이 제안한 인수합병건은 그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너무나 달콤했다. 그는 지훈이 아직 진실의 전부를 알지는 못하며 그저 서연에게 연민을 느끼는 수준일 것이라고 오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지훈의 제니스 캐피탈까지 통째로 삼키고 자신의 비자금을 합법적으로 세탁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덫인 줄도 모르고 기꺼이 미끼를 물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최종 투자 계약을 위한 미팅 장소는 한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지훈과 서연이 먼저 도착해 그를 기다렸다. 잠시 후
강민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얼굴이었다. 자, 이제 사인만 하면 되겠구나. 네가 내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훈아. 그는 펜을 들었다. 하지만 지훈은 계약서를 내미는 대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삼촌, 5년 전에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삼촌을 친형제처럼 믿으셨는데. 강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는 시치미를 때려 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서연이 입을 열었다. 당신이 제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지훈이가 유학길에 오르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될 거라고. 아주 우연한 사고로 말이죠. 그 말에 강민호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온화한 삼촌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탐욕과 시기심에 휩싸인 괴물의 맨 얼굴이 드러났다. 그래, 내가 했다. 평생을 내 위에서 군림하던 내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를 똑 닮은 너도 전부 다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고 싶었어. 내 놈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인데 그 멍청한 계집이 5년 동안 숨겨온 내 놈의 씨앗까지 내가 전부 다. 그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지훈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작은 녹음기를 조용히 눌렀다. 동시에 스위트룸의 문들이 활짝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닥쳐 들어왔다. 강민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민호 씨, 횡령 배임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다. 강민호는 마지막 발악처럼 지훈을 향해 소리쳤다. 강지훈, 이 배은망덕한 놈. 그의 절규는 텅 빈 복도에 허무하게 울려 퍼졌다. 강민호가 끌려 나간 뒤 스위트룸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지훈과 서연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승리했지만 그 누구의 얼굴에도 기쁜 기색은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불태운 전쟁터에 남겨진 자들의 깊은 피로와 허탈함만이 감돌았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복수와 증오로부터는 벗어났지만 부서져 버린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강민호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부실한 기초를 드러내며 폭삭 주저앉았다. 대한민국 금융계는 거대한 스캔들에 휩싸였고 연일 뉴스에서는 유성그룹 사건의 재조명과 강민호의 추악한 범죄 행각에 대해 떠들어댔다. 길고 길었던 복수극은 끝이 났지만 그 끝에 승자는 없었다. 전쟁터에는 오직 상처 입은 자들과 폐허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SR그룹이었다. 강민호의 범죄에 과거 한 회장이 어쩔 수 없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협력사들은 등을 돌렸고 자금난은 심화되었다. 한서연과 강지훈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거대한 배를 바로 세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서연은 평생을 회사에 바친 아버지와 수천 명의 임직원들을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SR그룹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것이었다. 매각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날 서연은 담담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를 제 손으로 넘기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후련함이 담겨 있었다. 옆자리를 지키던 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 또한 자신의 제국을 스스로 해체했다. 제니스 캐피탈은 복수라는 이름 아래 태어난 괴물이었다. 강민호와 같은 방식으로 더 잔인하고 냉혹하게 상대를 물어뜯으며 성장한 회사였다.
그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정리하고 그동안 쌓아 올린 막대한 부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는 이제 제 발로 모든 것을 버렸다. 부와 명예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니 비로소 그는 진짜 자신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화려한 도심이 아닌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소도시의 작은 2층 집. 아침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거실 바닥에 따스한 무늬를 그렸다. 거실 한쪽 벽에는 주인을 닮아 자유분방한 색채로 가득한 캔버스가 세워져 있었고, 바닥에는 아이의 장난감들이 소소한 풍경처럼 흩어져 있었다. 이곳이 지훈과 서연 그리고 은우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주방에서는 서툰 칼질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져 나왔다. 앞치마를 두른 지훈이 은우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MA 시장을 호령하던 냉철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계란 프라이 하나를 뒤집는데도 온 신경을 집중하는 그의 모습은 어설펐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5살이 된 은우는 식탁 의자에 앉아 아빠의 모습을 신기한 듯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2층에서 서연이 내려왔다.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리넨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뺨에는 물감 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5년 전 멈춰버렸던 그녀의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지훈의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허리를 감싸 안았다. 지훈이 돌아보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아침 풍경이었다. 오후가 되자 세 사람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섰다. 은우는 신이 나 모래사장을 뛰어다녔고 지훈과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다. 짭짤한 바닷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후회해. 지훈이 문득 나지막이 물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잃었잖아. 당신 아버지의 회사 내 회사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지훈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아니, 난 모든 걸 얻었는데. 잃어버렸던 내 꿈을 다시 찾았고, 내 아들의 웃음을 매일 볼 수 있고, 그리고 5년 전 잃어버렸던 당신을 다시 얻었잖아. 나한텐 이게 전부야. 그녀의 말에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들의 삶에 새겨진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악몽을 꾸었고, 때로는 쓰라린 후회에 잠 못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온기로 보듬어주는 법을 배웠다. 저 멀리서 은우가 손에 조개 껍데기를 들고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엄마, 아빠 이것 봐요. 예쁘죠? 아이는 두 사람의 가운데로 파고들어 손을 잡아 끌었다. 지훈과 서연은 아이의 양손을 하나씩 잡았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거대한 그룹의 후계자도 냉혹한 기업 사냥꾼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아이. 잿더미 위에서 그들은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낸 것이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아침은 비록 눈부시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과거보다 따스하고 희망찼다.